네, 앞서 들으신 대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6번째 시험 발사 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까지 사정권에 넣는 무수단 미사일의 위협이 그야말로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시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과 새벽이었습니다. 예. 무수단으로 보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연달아 발사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난 4월과 5월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400km를 날아간 것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 뉴스 보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 좀 해야 될까요? 성공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형식으로 발사했나를 봐야 될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원래 3,000km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3,000km를 다 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하다못해 그 일본 상공을 지나간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고 예. 일본은 요격하겠다고 공언해온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축소 발사밖에 없습니다. 축소 발사라는 건 뭐냐면 사거리를 다 쏘는 게 아니라 네. 사거리의 일부만을 이렇게 구현을 해서 쏘는 건데 결국 뭐냐면은 발사 각도를 높이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사일 모역 있지만 네. 발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발사가 돼서 쭉 이렇게 한 다음에 탄도를 그려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발사인데 각도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발사를 했을 때는 에너지가 좀 더 되긴 하지만 고도는 좀 더 높이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거는 똑같이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3,0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이기 때문에요. 네. 이게 만약에 그 원래대로 쏘면은 최대 고도가 700km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거 400km를 쐈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하여튼 700km까지는 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예를 들어서 한 뭐 200 혹은 300km 이상 정도의 고도를 올렸다가 내려오기만 한다. 그게 성공적으로 내려와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건 성공한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비행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궤도에 관한 데이터를 아마 우리 군에서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400km를 쐈다라고 해서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정말 이렇게 이 미사일의 성능을 고도까지 최대한 끌어내면서 성공을 했냐? 그러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아닌 거죠. 네, 그래도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네. 상당한 거리를 비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제 걱정을 하고 지적을 해온 부분이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지금 이 무수단이라는 걸 실전 배치한 지가 이미 2007년에 했습니다. 상당히 예전에 실전 배치를 했는데 9년 됐네요, 이제. 그렇죠. 9년이 됐죠. 9년이 됐는데 이게 처음 발사를 한 겁니다, 올해. 처음 발사를 했는데 족족 실패를 하니까 다 바라보는 것이 예. 저거는 미리 이 시험 평가 없이 실전 배치를 해가지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구나. 심지어 이제 일부에서는 북한판 방산 비리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럼 북한이 뭔가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사이에 벌써 오늘 발사 이전만 해도 4번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은 거가 안간힘을 아닌가. 쓰고 있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왜냐면 미사일 하나 발사하고 할 때 굉장히 그만큼 비용이라든가 그렇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이거를 발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북한에게 시간도 없었고 그다음에 단기간 내에 결과를 내라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 평양 상부의 그런 지시에 따라서 굉장히 좀 열심히 일을 해결을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무수단 실패에 대해서 뭐 북한이 그냥 그러면 그렇지라는 관점으로 많이 바라보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는데요. 어쨌든 김정은의 책은질로 인한 어떤 이런 연속 발사. 근데 5월 31일에도 이제 리수용 그 위원장이 중국 방문했을 때 그때도 이제 4차 발사를 했다가 실패했고 예. 오늘은 이제 그 최선희 외무성 네. 미국 부국장이 예. 베이징 방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떤 발사를 한 건지 그렇게 의미 부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충분히 의미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미사일 개발을 일단 왜 하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그럼 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역을 지금 예를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 정도만 돼도 대한민국 전역을 공격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사거리 3,000km짜리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그것도 더 돼서 그래서 KN-5A처럼 거의 ICBM 그러니까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왜 하느냐? 결국 뭐냐 하면은 그 거리에 있는 대상을 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거리에 있는 대상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올해 7차 당대회 하면서 그야말로 김정은이 자기가 그 권력자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핵을 보유한 보유국가다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핵 보유한 국가가 그 핵 미사일을 보내지 못한다.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능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무수단 발사는 웬만하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 모든 것이 다 깨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4차 핵실험 초기에 했죠. 깨졌죠.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로켓 곧바로 그다음에 발사하고 난 다음에 야, 무수단까지 과연 손을 댈까라고 했는데 무수단을 발사를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계속 실패이긴 했지만은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의 입장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시기도 당연히 관계가 있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중국도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전 같으면 자기의 편을 들어주고 이렇게 미국이 이런 어떤 압박이 들어오고 하면은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줬어야 될 중국이 이제는 같이 미국과 같이 제재를 하고 있고 이 입장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그 틀을 좀 깨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북한의 이러한 반응들, 이렇게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반응들을 제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소위 강압 외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무수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오늘 발사한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했을 수도 있을까요? 뭐 모형 핵탄두라든지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탑재했을까요? 그게 충분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도요, 보면은 이전에 북한이 메시지를 보낸 것 중에 보면은 이전에 노동미사일 한번 발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노동미사일 발사했는데 그것도 별로 올해는 많이 날아가진 않았지만은 어느 일정 상공에서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한 것이 그 노동신문에서 얘기한 것이 지정된 고도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실험을 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럼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핵탄두를 집어넣고 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근데 탄두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반드시 핵물질을 넣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핵물질만 제거한 상태에 모형에? 예. 그 완전히 그 나머지는 기능을 다 하는 것 이것을 쏴 올렸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쏴야지 실제 탄두를 집어넣고 쐈을 때 정말 무게를 제대로 버틸 수 있느냐, 근데 원하는 데서 터질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지금 150km 쏜 거 오늘 아침에 쏜 거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실패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터트린 걸 수도 있다는 예, 거죠?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공중에서 폭발한지 실험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최대한 거리를 한번 더 빼보고 이런 걸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리만 가지고 이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걸 수도 있다라고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겁이 나는데 예. 이 무수단 미사일 사거리 아까도 이제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3,000에서 4,000km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 비롯해서 뭐 괌 미군기까지 딱 예. 사정거리인데 예. 이제 거리를 뺀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북한이 앞으로 그 무수단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예. 위협은 뭐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실제적으로 느껴볼 일단 수 있을까요? 무수단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기존에 실전 배치라고 잘 쓸 수 있고 지금 당장 쏴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미사일이 스커드하고 노동입니다. 예, 예. 근데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어떻습니까? 가장 짧은 게 300km고 예. 보통 이제 500km짜리입니다. 이제 북한이 아마 실제 전쟁에서 이런 미사일을 사용하면 500km짜리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네. 근데 이 500km짜리만 하더라도 남한의 대부분의 타겟을 전부 다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 1 미군 기지 거까지는 이제 노동으로 공격을 하는 거고요. 1,300km. 근데 노동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정확한 타격이 바로 그때 필요한 게 이 무수단이고 무수단 같은 경우는 일본 전역을 다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뭐냐면은 괌입니다. 괌을 때릴 수 있다. 괌을 때릴 수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핵폭격기 아니겠습니까? B-52, B-2 같은 거 오면은 언제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지하 벙커에 숨고 그러는데 바로 이 B-52와 B-2 폭격기가 가장 가까이 배치된 데가 괌입니다. 그러니까 그 괌을 공격함으로 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는 제거해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목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이제 이 무수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이상의 거리에 대해서는
그 새롭게 개발하는 KN-OH라고 그래서 그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좀 더 긴 게 있습니다. 예, 예. 그 모델 같은 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은 반드시 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 무수단 미사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무수단의 이 설계가 예. 이 지상에서만 이 차량에서 발사하는 방금 이 미사일 무수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설계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SLBM이라는 SLBM이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무수단이 성공을 하면은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성공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의 성공에 북한이 지금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 북한이 여섯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이 얼마나 보유를 하고 이거 있다고 볼 돈도 수 많이 들 거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재고가 사실 이제 많을까요? 미사일 전체 재고로 봤을 때는 전체입니다. 네. 전체량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한 1,000여 발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수단만? 근데, 무수단이 아니라 그냥 전체 미사일 다 해서? 전체 다 예, 예. 합쳐서. 근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 탄도미사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제2포병, 지금 이제 전략군이라고 바뀌었는데 아예 핵무기를 운영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부대를 갖고 있는데 그 부대에서 갖고 있는 미사일이 총량이 2,000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중국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진짜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1,000발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발이고요. 무수단 발사 대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한 대략 50발 미만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앞번에 한 4번의 발사가 실패한 걸로 봤을 때는 기존에 생산한 무수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들을 개조를 하거나 혹은 뭐 다음 단계 미사일로 넘어가기 위해서 소진을 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조만간에 또 발사할 가능성은 저희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만약에 이번 발사가 정말 북한 입장에서 만족스럽고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당장 내일 아침 노동신문에 나올 겁니다.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성공했다면? 성공했다면 예. 그렇게 나오고 하면은 아마 이 무수단 자체의 추가적 발사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 근데 뭐 물론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은 무수단 자체의 발사는 낮을 거고 혹시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면 추가로 발사해서 거의 지난번처럼 그 일본의 그 뭐라 그럴까 방공식별구역까지 거의 끝까지 밀어붙여서 쏘는 그런 방식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무수단 성공하는 것도 무서운 얘기지만 무수단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그 미국 본토를 노린다고 얘기하는 KN-OA, 장거리 ICBM급 미사일이죠. 장거리,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거에 관한 실험이 만약에 실시되다고 한다면 이건 상황이 정말 더 심각해진다고 할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예. 네, 현재 일본은 이 예.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먼저 알아본 게 어제도 일본이라고 일본이 먼저 탐지를 했고요. 하던데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것이요. 보통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어떤 미사일 방어 능력이 우리보다 10년 앞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그게 실제 어때요? 진짜 그래요? 엄청나게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98년도에 왜 그 대포동 1호 발사를 하면서 일본이 예.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98년도에 그때 되면서 일본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일본의 그 육상 자위대, 그러니까 육군에 해당하는 육상 자위대에 들어갈 예산을 확 땡겨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것이 페이트리엇 미사일 도입하고 그다음에 SM3라고 그래서 바다에서 요격할 수 있는 굉장히 고고도까지 합니다. 그렇죠. 예. 500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에 그 미국과 같이 개발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 첩보 위성을 쫙 깔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이더로 보는 위성, 광학 카메라로 보는 위성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까지 7개, 8개 첩보 위성을 쏴 올렸습니다. 예, 예. 그럼 그걸로 감시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 이런 그 이미지를 활용한 이런 그 장비를 활용한 그 이 정보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눈을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 일본만큼의 투자를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상대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물론 우리가 더 가까우니까 더 자세하게 보고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정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양욱 의원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적인 정찰 능력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ICBM도 그렇고 SLBM도 그렇고 뭐 나아가서는 대포동 개량형도 그렇고 예. 이렇게 핵무기를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하고 있으면서 점점 기술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좌시할 수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마 안보에서 내세우는 이슈 중에 하나가 예. 그 소위 억제 능력 아니겠습니까? 억제 능력. 억제라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뭔가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얘기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렇죠.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핵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핵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 전략 자체가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킬체인 같은 경우는 원점을 차격해서 공격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실패할 때 KAMD 공중에서 날아온 미사일을 막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다 북한이 먼저 공세로 들어갔을 때 막는다는 거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막는다고 해서 북한이 공격을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지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지 못하게 하려면 저쪽이 두려워야겠죠. 니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경우는 너희의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지도부가 경멸된다. 너희가 얼마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명확한 메시지와 그다음에 능력과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북한이 만약에 저렇게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우리도 엄청난 탄도 미사일 전력을 보유를 해서 뭐 북한이 1,000개를 가졌으면 우리는 3,000발을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북한이 뭐 이런 핵으로 우리 많은 인명들을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대로 딱 그 김정을 포함해서 수뇌부만을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전쟁이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수뇌부를 그냥 제거함으로써 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을 끌고 가는 좀 뭔가 좀 다양한 그 국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가 창조 국방 이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노력들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아마도 좀 어떤 국민들의 지원이라든가 정치권에 관심이 있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